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사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조화입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 개요, 점검 항목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점검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고유식별정보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입니다. 근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받아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여권번호 같은 경우는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또 여권이 훼손, 분실 이런 재발급 사례가 발견되면은 번호를 변경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변경받을 수 있는 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길다 보니까 고유식별 정보로 지금 같이 정의되어 있고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갱신 발급되더라도 이 번호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 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정보법의 제24조에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1항에 보시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등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 고유식별 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이 수행되고 있고 이 조항은 16년도 3월에 규정이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에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대상을 보시면 2항에 1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 고유식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3항에 보시면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 조사 주기고요. 그리고 4항에 보시면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경우에 1호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기관들이 보호 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관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ISMS-P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를 대한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고유식별 정보가 지금도 공공기관이나 정부 쪽에는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을 보면 고유식별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식별 정보는 여전히 유출 시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사생활 침해, 또 그 기관의 신뢰도 저하, 사회적 이슈 발생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점검 대상은 공공 부문은 1만 명 이상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 공공기관이고 민간 부문은 5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에는 보건복지 분야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규제단체와 협력해서 대한의사회나 약사회 등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주기는 아까 조항에 따라서 3년에 1회 이상이고요. 원래 2년에 1회 이상이었는데 이 점검 주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서 사업자 부담이 좀 완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점검 방법은 실태 점검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intra.privacy.go.kr,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에서 고식별 정보 처리 현황과 안전조치 자체 점검한 결과를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헬프데스크 활용하시면 문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9월 19일 금요일까지 자료 등록 마감입니다. 마지막에 점검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참여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 안내를 7월 달에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많이 받아들 보셨을 거고요. 조사 공문은 8월에 발송이 됐고 자체 점검 등록 기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면 검증을 실시합니다. 서면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거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관들은 행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비협조하시거나 이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63조의 2의 사전 실태 점검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점검 담당자는 저희 시스템상에 한 개 기관당 한 명의 담당자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해서 여러 명이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록하신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 헬프데스크 쪽으로 연락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신 후 한 개 기관당 한 명의 담당자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일 전까지는 점검 항목별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체 점검 결과나 증빙 자료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제출일 전까지는. 그리고 미조치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안내 기관과 함께 조치를 완료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지금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저희 사무국이 따로 있고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외 민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하신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개인정보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서 헬프데스크 번호를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2100-240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정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에 307건의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해킹 사고가 171건, 56%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는 좀 소수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례도 보시면 24년에 의결된 사항인데 어떤 기관에서 신원미상회자가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어요. 그런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격자가 이제 노출 또는 유출된 사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서 이 로그인해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 사건의 경우는 고유식별 정보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위반 내용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 위반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처분은 과태료 약 800만 원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보시면 이 경우는 좀 과징금이 컸는데요. 기관에 해커가 이제 침입해서 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암호화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파일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다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 위반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처분은 과징금 약 7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 안전조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실태점검 제도 운영 담당자인 문채연 책임님께서 안전조치 점검 항목의 상세 설명과 함께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율보호팀의 문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점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26개 항목 중에 8개의 증빙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의 증빙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면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냐에 따라서 나뉘는 점검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검 유형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미보유한 기준과 보유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유량에 따라서 이 항목은 10만 명 이상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서 예전에 유형 2와 유형 3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점검 유형 구분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처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미보유할 경우에는 점검 항목을 9개, 그 중에 증빙 자료는 3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냐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냐에 따라서 점검 항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따라서 100만 명 미만과 100만 명 이상에 관한 점검 항목이 딱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항목에 또 따라서 점검 항목이 변경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8개 전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첫 번째 번호에서 1번부터 26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9분에 가면 기본과 시스템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시스템 항목에 포함돼서 점검 항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는 기본 항목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증빙 항목 8개가 보이고요. 17번, 그리고 20번, 그리고 25번에 가시면 17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100만 명 이상의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자, 이용자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번과 25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전에 점검 제도를 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이 다음은 2번과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2번은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이 3가지를 지칭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 3가지 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혹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가 불가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2번 항목에서 말하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경우인데, 여기서 동의서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은 오른쪽 우측의 예시에 보면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내역에 보면 항목과 목적, 보유 이용 기간을 따로 명시를 해서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의 항목에 따라서 꼭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인데, 개인정보의 파기에서는 보존기간과 보관기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 같은 경우는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시 목적의 달성 시에는 보관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용 기간이 보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존 기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이 개인정보, 즉 고유식별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국세법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 내용 중에서 1만 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고유식별 정보에서는 기준이 1만 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5만 명 이상의 공공기관 외 기관을, 즉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근거 법령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에 따라서 내부 관리 수립, 시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부 관리 계획서의 표지 목차에 가시면 우측의 증빙 제출 예시에 보시면 내부 관리 계획의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항목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 기기가 없는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잘 고려하셔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PDF 파일로 증빙 제출을 전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파일이 큰 경우에는 저희 실태 조사국으로 문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파일이 너무 용량이 크다던가 거의 큰 일은 없을 건데 한 10메가 정도로 저희가 파일 용량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된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관한 사항이 5번부터 시작됩니다. 접근 권한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인 직원들을 예시를 들자면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즉 화면에 필요치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권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이 퇴직하거나 인사이동에 해당되었을 시에 이 사람의 권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시스템 DB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여서
이 권한 관리를 자동으로 배치를 돌려서 24시에 돌아가게끔 뭐 이렇게 연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IAM 이러한 권한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7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이전에 6번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권한 변경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라는 내용인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에 이러한 내역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로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누락되거나 뭐 삭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사고 발생 시에나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증빙으로는 제일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스샷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거를 증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에 보시면 변경 일시가 오늘 8월 22일, 2025년 8월 22일인데 2022년 6월 10일 것까지 보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보관하는 거지 3년 미만으로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보관 기준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 계정을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 등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대해서 식별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점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ISMS-P 기준에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듯이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리하거나 혹은 사용자별로 아이디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간혹 100명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자가 200명이 넘는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대해서 증빙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취급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나중에 22번, 23번 항목에 나오는데 그 기록을 검토하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한 개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로그인이 가능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한다면 이건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여기서부터는 접근권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점검 기준으로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예시에 보시면 비밀번호 작성 규칙,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관리 계획에서 이 내용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비밀번호에 관련해서 3가지의 문자 그리고 길이가 8개 이상 예전엔 이게 의무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DB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였는지 스샷을 찍어서 이거는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네. 인증수단을 적용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가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 또한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만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은 보통 5회를 얘기하고 있고 조금 강화된 기준으로는 3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팀장님께서 제도 소개를 하시면서 사례 중에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에 의해서 여러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일정 횟수가 초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인증 시도를 통해서 해킹된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점검 항목은 사실 해킹 공격 등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인데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접근 제어 ACL이라는 접근 제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로 접근 통제를 하는 것은 부족하고 앞단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 통제를 좀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22번, 23번 항목하고 조금 유사한 점이 있는데 접근 기록에 대해서 정말 검토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이버 안전센터가 구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달 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이러한 유출 시도 탐지하거나 로그 점검을 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는 외부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시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입니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속수단과 인증수단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안전한 접속수단과 인증수단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리적인 수단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수도 있는데
VPN 같은 경우는 SSL VPN이나 뭐 그런 VPN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접속 수단에 해당되고요. 안전한 인증 수단은 OTP 등의 일회용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인증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시로 든 것처럼 VPN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OTP 인증을 이렇게 2차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는 이 화면이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째로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 등의 접근 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접근 통제 항목 제6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는 PC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고유 식별 유노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P2P 웹하드 공유 설정 등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안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는 조치해야 됩니다. 이게 세션 타임아웃이라는 설정과 유사한데요. 그 또한 유사하지만 혼동하시는 부분에서 이건 시스템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즉 PC가 화면 보기로 들어가는 내용은 이 항목과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제출 같은 경우 예시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로그아웃 시간을 저렇게 로그아웃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의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여부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저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바일 기기,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등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발생하는 그 개인정보 취급자의 그 기기들은 안전하게 접근을 외부에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의 접근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여부입니다. 이는 100만 명 이상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권한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파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접근 권한 설정,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꼭 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망분리도 있지만 논리적인 망분리라든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고유식별 정보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내 외부방을 물론이고 전부 다 암호화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세 가지 정보는 암호를 할지 암호를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시면 SSL 인증서와 HTTPS 적용 화면이 있습니다.
즉 정보 주체가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그 다음에 뭐 여권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단말기에서 PC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회원가입 시에 이러한 입력값에 대해서도 분명한 암호화 조치가 필요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는 정확하게 이제 제7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암호화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18번째에서 암호화 여부를 말씀드렸고, 여기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뭐 AS128이라든지 시드, 하이트, 아리아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저희 보호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한 알고리즘이라는 걸 지정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러실 경우에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암호키 관리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라는 것이고, 암호키 관리는 대부분 뭐 KMS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시스템으로 구현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만 명 이상의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단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처리자에 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 저장 매체 등의 고유식별을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보조 저장 매체,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이러한 부분에서도 단말기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 하단의 점검 방법 중에 보시면 별도 암호화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통한 암호화 방법 외에도 문서 파일 저장 시 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대부분은 DR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암호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접속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접속한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이게 도대체 어떠한 형태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를 6하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6하 원칙 중에 왜라는 것을 제외하고 접속한 식별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5가지 정보는 꼭 해야 합니다. 왜는 다운로드 사유에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접속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호에 가면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 2년이고, 또한 2호에 가면 고유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식별자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6하 원칙 중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은 이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필수 항목, 5개의 필수 항목과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기 때문에 접속 일시에 제일 오래된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 사유 확인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2번에서 6하 원칙 중 5개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운로드에 가면 6번째 왜라는 게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월 1회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포함되는데, 아까 제가 그 용역사에게 접속 기록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명시하게 되면 이 내용이 좀 증빙이 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내부 결제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내부 결제를 통한 자료로 이렇게 가름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로 악성 프로그램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9조로서 1항 1호에 가면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휴가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면 이거를 업데이트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게 되면 휴가를 복귀하시고 즉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PC가 사용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에서 우측에 보면 알약 시스템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 시스템은 예시고 V3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매니저 서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니저 콘솔 화면을 스샷으로 증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규모 처리자, 즉 10만 명 이상의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단체를 얘기합니다. 재해재난 대비 같은 경우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백업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 재해재난에 관한 일명 DR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거나 백업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이러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대기업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 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 여부. 이는 이전에 파기 내용과 그 다음에 내부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안전사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필요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스킹 한다던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 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쇄물, 개인정보 저장 매체 등의 인쇄화면 표시, 파일 생성 등 용도 특정하고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출력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참조사항으로 여기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율규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식별 정보 항목을 자율점검 표준 가이드에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자율점검 시행 시에 자율규제 단체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과 자율점검을 2번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율규제 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자율점검 표준 가이드를 개정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협력단체에서 표준 가이드를 개정해가지고 저희 고유식별 점검 항목을 반영을 해준 덕에 저희가 자율점검 시 고유식별 정보 실태점검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은 확대해서 좀 실태점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26개가 정확하게 다 적용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증빙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에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비고란에 보시면 수정을 통해서 증빙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FAQ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점검 대상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앞서 제도 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제2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대상으로는 24년 점검기관을 제외한 보건복지 분야의 자율규제 단체 2곳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받았으나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제출 양식 개인정보 포털에 가면 기업 공공서비스 그리고 실태조사 자체점검에 가시면 제출 양식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을 제출하는 양식으로서 저희한테 1만 명 미만의 공공기관이거나 아니면 5만 명 미만의 공공기관 외의 민간 기업인 경우에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가 대상 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협회 소속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하는데 별도의 개인정보 포털 내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2025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소속인 경우에 자율점검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실태 점검 대상인 경우 기관 현황 및 자체 점검 결과만 등록하면 되나요? 자체 점검 이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없나요? 라고 내용이 있는데, 실태 점검은 공공인 경우 개인정보 종합지원 시스템, 민간인 경우 개인정보 포털에서 등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보이면 담당자 이메일로 개선 안내가 진행되고 이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9월 19일까지 꼭 자체 점검 결과를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기한 연장은 원론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 처분은 없지만 다만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보호법 제63조 2에 따라서 사전 실태 점검을 한다든지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유식별 정보 보유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 번호 각각 적힌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목적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 둘 다 수집을 했다면 그건 정보 주체가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수집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따로 수집했다면 두 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집 목적에 따라서 다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B상의 동일한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 정보를 보유한 경우 고유식별 정보 보유량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리 목적에 따라 산정을 하도록 하고 다만 동일 DB상의 여러 테이블을 보유한 동일한 고유식별 정보는 중복 제거하여 고유식별 정보 항목을 한 건씩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다른 DB의 동일한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한 건씩 총 2건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고유식별 정보 보유량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 경우 파일의 개수가 아닌 파일에 포함된 고유식별 정보 보유량을 파악하셔서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치환 처리되거나 리플레이스 함수 등으로 해서 한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고유식별 정보인가요? 물어보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수집 항목을 어떻게 수집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예시로 든 게 250101 하고 뒤에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앞자리도 1이나 4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는 수집할 항목이 생년월일과 성별이라면 이건 주민등록번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와 동일하게 생년월일만 표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주민등록번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좀 설명을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사항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국가 공인 민간 공인 자격증 이게 민간 공인 자격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격기본법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CIDI만 보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제가 이제 자격증 기본법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32조에 관한 사항이 인적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관련 부처에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법령에서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가 그냥 해석한다고 해서 이게 명시적으로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CIDI를 통해서 회원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2014년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공공기관의 지침을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꼭 수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체 수단이 CI나 D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 근거가 있는 고유식별 정보도 점검 대상에 해당되나요? 말씀하셨는데 법 근거가 있어도 라는 내용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고유식별 정보는 법 근거가 있던 아니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던 상관없이 처리하시면 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교육식별 정보는 교육청 정보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개별 도서관이 별도로 해야 할 업무가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좀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교육청 정보센터에 있고 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고유 현황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가 처리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1만 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면 점검 대상이고요. 하지만 1만 명 미만이면 점검 대상이 아닌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DB 직접 접속을 관리하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다운로드를 체크한다라고 하시는 건 아마도 다운로드를 점검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외가 되는 건 예외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접근 제어 로그 분석 시스템을 분석을 통해서 대량의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접근 제어 솔루션의 로그로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이 로그를 CM이나 아니면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통해서 알림을 발생하게 한다든가 경보를 발생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점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준비를 좀 마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개인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제도 설명과 점검 항목 등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